안녕하세요, 돼지코 독서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 이 책은 2주 전에 들으러 갔던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라 서점에 가서 미리 보지도 않고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책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뭔가 새로운 길로 걸어가다 보면 진짜 내가 가야 하고 목표로 한 곳에 끝에 다다라서 그 문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표지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지입니다. 표지만 봤을 때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당신도 꼭 내가 했던 경험을 해서 빛나는 새로운 문을 열어라. 그리고 계속 두드리고 도전하라. 문이 열리는 순간의 환희를 경험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한다.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해 보고요. 자, 여러분. 책에서는 삶, 비즈니스, 성공 이런 것들은 나이트클럽과 같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건물 모퉁이를 돌아 길게 줄이 이어지는 정문. 99%의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줄을 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억만장자, 연예인, 금수저들이 들어가는 VIP 출입문. 그러나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실은 항상 언제나 세 번째 문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줄에서 빠져나와 뒷골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 수백 번 문을 두드리다가 창문을 살짝 열고 주방으로 숨어 들어야 한다. 언제나 길이 있는 법이다. 빌 게이츠가 첫 소프트웨어를 팔았을 때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할리우드 역사상 최연소 감독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모두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갔다. 저자는 알렉스 바나얀이란 사람이고 사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지만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부모님들의 지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계속 방전 상태로 보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로라도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기들이 꽂힌 서가를 돌아다니다가 빌 게이츠에 대한 책을 빼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안에서 불꽃이 일어날 것 같았다고 하죠. 하지만 저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불꽃이었죠. 이런 여러 종류의 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종류와 답을 찾을 수는 없었고 그때 문득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아무도 쓰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쓰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가오는 기말고사로 깨끗이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책을 쓰는 일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일, 즉 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는 일이었다고 하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TV 프로그램 중 고가의 상품을 주었던 가격을 맞춰요 해서 상품을 따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바나얀의 모험이 시작된 거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방청자로 들어가서 프로듀서 눈에 들어 출연자로 낙점을 받고 나서야 출연이 가능했고 바나얀은 극적으로 프로듀서의 눈에 들어서 출연권을 따냈지만 정작 게임의 진행 방식을 전혀 몰랐어요. 이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려 하는 순간 보안 요원이 휴대폰을 걷어갔고 바나얀은 망연자실했죠. 그런데 그때 주위에 있던 백발의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게임의 방식을 이야기해주면서 한마디 해주었죠. 무조건 가격을 낮게 매겨. 그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면서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디어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하였지만 문제점이 생겼죠. 누구도 그가 최종 라운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가야 할 길을 찾았던 바나얀은 잠깐의 시간에 진행자에게 설명을 듣고 최종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강력한 우승 후보를 이기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험의 시발점이 되었죠. 일단 그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친구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주제는 꿈의 대학을 세운다면 누구를 교수로 모실 것인가 였고 누구든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나왔죠. 경영엔 빌 게이츠,
음악엔 레이디 가가, 금융엔 워렌 버핏, 기술엔 마크 저커버그 등 30분 동안의 대화 중 한 명도 제안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에게 누구를 생각하는지 묻자 친구는 팀 페리스라고 말했죠. 이렇게 명단은 작성이 되고 그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열정의 시작은 좋았지만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하는 상황이 낯설었고 가장 힘든 부분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사나 상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도 이 상황을 상상해 봤는데 정말 미지의 상황으로 나가는 마음이란 명동 한복판에서 빨개 벗은 채로 있는 상황이랑 다를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막막하고 힘겨운 상황일 거라는 것이죠. 이것에 먹히는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빅터 프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팀 페리스, 그는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인데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것은 의미 있고 실행 가능한 답을 낳기에는 너무 부정확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잊어라. 목표가 뭐야? 라는 질문도 비슷한 혼란과 추측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슬픔일까? 아니다. 사랑과 미움이 같은 동전의 양면이듯 행복과 슬픔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고 행복의 반대말은 권태다. 행복의 보다 실질적인 동의어는 흥분이다. 당신이 쫓아야 할 것은 바로 흥분이다. 흥분은 만병통치약이며 열정이나 희열을 추구하라는 말은 사실 같은 개념, 즉 흥분을 가리킨다.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은 어떤 단어의 뜻에 현혹돼서 나무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 큰 부분, 큰 영역, 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숲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이고 어떤 생각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자는 팀 페리스를 멘토로 삼기 위해서 비즈니스 책에 나와 있는 끈기를 생각하면서 총 31통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페리스가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어요. 쾌재를 외쳤죠. 저자는 끈기가 통한 줄 알았어요. 페리스는 여기서 들이대는 법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이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으면 물러나기. 예의를 차려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도 보여야 하고 끈기 있는 것과 귀찮게 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짧은 자기소개. 두 번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내용 한두 줄 후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세 번째는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이고 무엇이 자신에게 딱 맞는지 당신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이메일을 많이 보낸 것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못 보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음은 권투 세계 챔피언 슈가레이 선수에 대한 얘기인데 저자가 만나러 간 사람이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슈가레이는 무패를 달리고 있는 챔피언 히트맨 헌즈라는 선수를 만났고 거의 모든 경기를 KO로 이기고 있었죠.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치열한 접전 끝에 채점으로는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 더 심각했던 건 슈가레이 선수의 왼쪽 눈두덩이가 부어서 떠지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즈의 오른손 타격 범위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죠. 왼쪽 눈이 떠지지 않는데 말이죠. 머릿속으로는 포기하자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트레이너가 포기하지 마. 넌 지금 포기하고 있어. 라는 말을 했고 그때 온몸으로 강렬한 감정이 퍼져나갔다고 해요. 공이 울리자마자 강력하게 농축된 아드레날린의 힘으로 세계 챔피언 벨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숨겨진 저수지라고 불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차에 깔린 아이를 구하려고 차를 들어올리게 만드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정말
자기도 모르는 강력한 힘이죠. 저자에게 챔피언 벨트를 둘러주고 슈가 레이는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몇 번이나 되니 절대 너희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믿지 마. 꿈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야 해. 계속 밀어붙여야 해. 계속 싸워야 해. 숨겨진 저수지를 활용해야 해. 누구도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게 하지 마 라고 말했죠. 그 다음은 책에서 저자의 친형제 같은 사이가 되는 엘리엇에 관한 이야기 중 소식지 광고를 팔기 위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회사들 중에는 처음 눈에 들어온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광고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어요. 딸깍. 엘리엇은 다음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광고 담당자가 누구죠? 마케팅 이사님인데요. 그래요. 잠시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어요. 딸깍. 엘리엇은 또 다른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마케팅 이사가 누구시죠? 스미스 씨인데요. 잠시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딸깍. 엘리엇은 다시 통화를 시도한다는 메모를 했고 일주일 후 전화를 걸어서 최대한 전문가 같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스미스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곧 전화가 연결되었죠. 자,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죠? 무작정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생각의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99%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대다수 사람들은 선형적인 삶을 살아.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씩 밟는 게 아니라 건너뛰지. 사명을 그만두고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죠. 저자는 내적 갈등을 합니다. 쉬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책이 나왔으니까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저자는 빌 게이츠와 인터뷰를 위해서 에이전트와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면, 그리고 책에서 나온 일들도 전부 포함해서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한 것이죠. 이때 친구 브랜든이 조언을 합니다. 2000년 무렵 일어난 일이야. 인터넷에 붐이 일어났고 아마존이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죽이고 있었지. 처음엔 월마트 경영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월마트의 매출을 잠식하기 시작했어. 당황한 경영진은 아마존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존처럼 되는데 집중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었지. 결국 월마트의 새 임원이 취임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음날 사무실에 배너를 걸고 나서 얼마 후 월마트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 그 배너에 적힌 내용은 아마존을 따라해서는 아마존을 이길 수 없다 였어. 이제 알겠어? 넌 월마트야. 즉 자신의 강점과 환경에 맞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강점이나 환경을 살핀 적이 없는 것이었죠. 나만의 방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지식 세팅을 확실히 갖춰놓고 나서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분명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여유도 생길 것이고 한 분야의 고수가 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부로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에서 나오는 것을 무작정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그리고 환경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가치 창조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한 단계씩 깨우쳐가면서 빌 게이츠, 레이디 가가, 스티븐 스필버그, 제시카 알바 등등의 아주 엄청난 사람들과 인터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도중 암에 걸렸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제시카 알바를 만나서 많은 공감이 가는 인터뷰를 하는데 그 대화 중 일부입니다. 알바가 말하죠. 죽음을 직시하면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돼. 모든 것이 순식간이야. 그걸 알면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다르게 생각하게 되지.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어떻게 삶을 보내야 할까? 가장 두려움으로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삶의 유연성을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해리포터에서도 덤블도어 교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했던 말.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야. 저자는 그들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선택, 빌 게이츠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처음 영입 전화를 건 선택,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투어버스에서 뛰어내린 선택, 제인 구달이 아프리카로 갈 돈을 모으려고 온갖 일을 한 선택, 모두가 삶을 영원히 바꿀 작은 선택들을 할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관성에 굴복하여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줄에 서서 기다릴 수도 있고, 줄에서 빠져나와 뒷골목에 있는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선택이 주어진다. 자, 여러분,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 사이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 속에서 작은 선택들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그 아주 작은 선택들이 내 미래가 되는 것이죠. 석가가 이야기했어요. 내 전생이 궁금하면 내 현생을 보면 되고, 내 후생이 궁금하면 내 현생을 보면 된다.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시고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무리글 하나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제목 세 번째 문. 30평생 알지 못했던 세 개의 문. 항상 닫혀 있었던 두 개의 문. 항상 나를 환영해 주었던 한 개의 문. 환영에 취해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했던 나. 이젠 눈을 떠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 세상은 날 사랑하고 있어.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 세상은 날 사랑하고 있어.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 세상은 날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꼭 자신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돼지코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